자, 마지막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 예. 이거를 볼 텐데요. 이걸 제가 굳이 가져온 이유는 추경을 하는 이유를 설명하러 간 거거든요. 예. 자, 30일이 안 됐습니다. 국회를 찾아간 거예요. 네. 너무 낯선 풍경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진짜 3년 한 번도 못 본 풍경이죠. 네. 아 그리고 이게 정상인 것 같으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아닐까 싶은 게 또 여야 대표단을 만났어요. 네. 이거 연설한 다음에 그러니까 여야 대표를 바로 며칠 만에 만났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당일날, 그러니까 취임하는 당일날도 밥 같이 먹었지. 네. 그리고 또 한 번 불렀죠. 며칠 뒤에 완전히 양쪽까지 다 모아가지고 예. 이제 식사 대접했죠. 그리고 국회 바로 갔죠. 거기서 또 여야 대표를 만났어요. 윤석열이 2년 반 동안 했던 것보다 많아.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지나가면서 본 것뿐이 없어요. 예. 아이고. 그러니까 후보 시절이란다. 그러니까 대표 시절에. 예. 네. 이거 너무 큰 차이잖아. 너무 큰 차이.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면 쪽팔린 줄 알아야 돼요. 진짜 양심이 있으면 대통령이 안 해도 되는 것들을 굳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러니까 여당에다가 압도적인 여당이야. 국회 동의 구할 때 굳이 막 야당 가서 설명하고 이럴 필요 없어. 왜 할까요? 맨날 불러다 놓으면 앉아가지고 저 김용태나 이런 애는 계속 뭐 약속하세요. 뭐 재판 받을 거 약속하세요. 이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별명 정치계 핑클이라고. 예. 약속해줘. 계속 약속해달라 그런다고. 그런 거 얘기하면 윤석열 그런 거 얘기 듣기 싫어가지고 국회 안 가고 그런 거 얘기 듣기 싫어가지고 야당 대표 안 만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계엄할 때 그 얘기했었잖아요. 자기가 갔는데 박수도 안 박수도 안 쳐주고 분위기도 싸하고. 그래서 계엄했대잖아. 네. 진짜 양심이 있으면 협조해라. 진짜 국민의힘 진짜. 쪽팔린 줄 알아야 돼. 쪽팔린 줄 국민의힘은. 근데 뭐 니네가 협조 안 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 근데 협조는 해. 그림이라도 좋게 해. 저게 물론 자신감 때문에 나온 거고 내란 이후 집권한 대통령으로서 그다음에 어느 정도 국정 동력을 가지고 있는 하지만 또한 동시에 나는 당신들이 뭘 하건 간에 잘 처리하고 대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신감 때문에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속으로 지금 속이 고른 거야. 자신감이 느껴지거든. 네네네. 그리고 우리가 그걸 제어할 방법이 없거든. 이게 더 짜증나고 열받는 거지. 예. 이해해요. 심리는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숙일 땐 숙여줘야 나중을 도모할 수 있다. 당연하죠. 지금처럼 예를 들어 방금 살펴보면 주진우 같은 방식으로 싸우면 진짜 망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그러면 안 때릴 네. 것도 때리게 돼요. 진짜. 네. 예. 그리고 인구 구조를 보세요. 앞으로 니네는 계속 못 이겨요. 저는 저 정도면 제가 화요일 날 월요일 날도 누누하게 얘기했는데 진짜로 국민의힘 지금 정신이 없어. 정무적 감각이 정말 제로야 제로. 그 아까 말씀하신 상자 속에 뭔가 갇혀 있는 느낌? 아니 도대체 뭘 하려고 그러지? 지금 120석도 안 되는 그 야당 완전한 소수 야당이 지금 막강한 지지율과 의석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최근에 보기 힘들었던 정부를 만난 거거든요. 이거. 예. 이명박 때 잠깐 이제 두 번째 그 집권 중간에 선거에 꽤 크게 이겨가지고 그때 가졌던 거를 제외하고 나면 그거보다 사실 훨씬 더 센 정부거든요. 그렇죠. 이 센 정부를 자기들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수를 써야지. 예를 들면 내가 10을 원하면 한 1 정도 따낼 생각하고 9를 양보하지 않고서는 그렇지. 도저히 안 되는 국면이거든. 뭘 하겠다는 거지? 심지어 이명박은 그때 잠깐 여대 야소 정부이긴 했는데 또 여론은 안 좋았어요. 안 좋았죠. 엄청나게 막 시민분들 집회도 많이 하고. 근데 지금은 여론까지 붙었어. 네. 그러니까 이럴 때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정무적 판단을 해야지. 박수를 해야 하나를 돼.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개 잃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총리 정도는 예를 들면 김민석 같은 정도가 되는 사람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번 검증받았고 사실 누가 봐더라도 뭐 청백리라고까지 얘기할 수 없죠. 사실 별로 잡을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2억인데 뭘 어떡하겠어요. 냉정하게 야인 생활 18년 한 사람이라고. 네. 냉정하게 말해서 김민석 의원보다 내가 돈이 더 많아요. 아니 부동산 포함해서야. 김민석 의원도 부동산 다 포함해서더라고. 그 심지어 그 엄마 빌랑가까지 합친 거 아니에요? 그래 그거? 맞아. 근데 잘하면 이봉우도 싸울 만해. 네. 이봉우도 붙을 아, 자 엄마 거 빼보세요. 김민석 후보자 엄마 거 빼봐. 이거 엄마 거 빼면 붙을 수 있어. 그리고 지금 방송 보시는 대부분의 여러분들보다 저 김민석 의원이 돈이 없어요. 농담이 아니라 다들 지금 집에 있을 거 아닙니까? 엄마 거 합치면 내가 이길 것 같아. 그래 봐봐. 농담입니다, 여러분. 아니 진짜예요. 광명이 집 있으시잖아. 내 집은 아니지만. 어쨌든 예, 부모님 있죠. 거잖아. 예. 다 여러분이 다 이겨요 김민석은. 그러니까 이제 뭐 김민석 의원이 뭐 좋은 사람이다라든가 뭐 이런 평가하고 전혀 상관없이 굳이 말하면 지금 같은 조건에서 총리를 세우는 데 있어서
사실은 굳이 이렇게 어떻게 다운시킬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현실을 네. 인정하고 네. 예. 그러니까 몇 가지 의심되는 구석은 있으나 빨리 새 정부를 만들어서 지금 인수위도 없는 상태 해가지고 새로운 국무회의인자들 국무위원들 잘 구성하는 것들로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뭐 이러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는 좀 유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정도를 빨리 통과시켜야 돼. 예. 그리고 국회 대통령이 시정연설 왔다 그러면 예의상의 멘트가 필요한 거예요. 이때는 야 그래도 대통령이 이제 진정한 의회주의자로서 의회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다행이다. 여기 붙이면 되잖아. 그러니까 협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다. 붙이면 되지 거기다가. 네. 근데 지금 오로지 원툴이잖아요. 이재명 재판 받아라. 아니 왜 아직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정말 이해가 안 되네. 오로지 원툴이야. 지금도 이걸로 이재명을 거꾸로 틀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뭐 그런 질문도 나왔잖아요. 그 누구였더라? 그 총리 지지율이 지금 대통령 지지율보다 낮은 거 알아요? 라는 질문도 나왔어요. 누가 그딴 질문을 해요? 국민의힘 누가 했어. 야, 그거 진짜 대단하다. 100% 확실해. 내가 직접 들었거든. 총리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보다 낮은 거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지지율 더 높으면 내가 대통령 하지 등신아. 그거를 뭐 말이라고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바보야 너?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 결과 가지고 얘기한 거겠지. 예. 그게 여론조사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김민석에 대한 지지율을 물어본 게 아니라 김민석 후보자 지명이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가 있어 여론조사가 오늘 발표된 게. 예. 근데 심지어 그게 잘했습니다가 더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대통령 지지율보다 떨어진다는 거야.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62까지인가 나왔으니까. 예, 예. 국정 지지율이. 예. 그거보다 좀 낮은 수치였다는 얘기겠죠. 예. 네.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걸 뭘 어떻게 생각을 해 그러면? 대박이다. 그거는 진짜 그러니까 지금 상자 안에 진짜 갇혀 있다니까. 그럼 네, 그 김민석 후보자가 뭐라고 답했어요? 예. 네,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대통령 지지율이 높다고 표현해 주십시오. 이러더라고. 나 진짜 같았으면 유연하게 잘 넘어갔더라고. 나 같았으면 윤석열 지지율이 평균 몇인 줄 알아요? 당신들이 만들었던 대통령 평균 지지율 얼마인 줄 아냐고. 네, 제가 볼 때 교수님이 만약 공직자 후보자가 돼가지고 청문회 같은 데 나가잖아요. 네. 바로 검찰이 수사 들어가. 이 사람 위험하다. 이 사람 위험하다. 그렇죠. 털자. 그렇죠. 바로 들어가죠. 예. 언론이 위협. 난리치겠죠. 예. 위협이라고 느껴. 언론들이 더 열심히 하냐. 조선일보 난리 날 겁니다. 야 당장 특별수사팀 만들어. 특별수사팀이 아니지. 특별취재팀 만들어 해가지고 바로 여기 압수수색 들어온다. 이거. 방송하고 있는데. 다 끌려 들어가 당신들. 나는 김민석 후보자보다 돈이 없으니까 난 괜찮아. 그 뭐 그런 질문도 했어요. 혹시 최초로 지금 국회의원이자 총리인데 네. 최초로 국회의원 사퇴하고 총리만 할 생각 없어요? 야, 그것도 그러니까. 진짜. 김민석 후보자가 그럴 생각 없습니다.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네,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래요? 이게 뭐야 이게? 그런 질문을 대체 왜? 왜 왔어 도대체? 뭐 개그하러 온 거야? 말씀하시니까 정말 재밌는 장면 중에 하나가 사실 그러니까 검증은 다 물 건너 갔잖아요. 네. 그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라는 사람이 딱 시작할 때 자기 질의 시작할 때 올해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얼마입니까? 딱 물어봤는데 김민석 후보자가 대답을 못했어요. 잘 못했죠. 예. 그리고 지금 그 GDP 대비 국가 채무 몇 %입니까? 이것도 틀렸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검증이 시작되나 보다. 경제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 얘기를 안 근데 딱 그걸 딱 두 번 틀린 걸 듣더니 국가 경제를 관리해야 될 분이 알고 보니 개인 재산도 관리를 잘 못하셨습니다. 바로 6억 어떻게 만들었어요? 바로 넘어가. 진짜. 그러니까 나는 그 부분 보고선 이제 살짝 왜 저걸 준비를 못했을까? 저도 약간 네. 실망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저거 가지고 제대로 공격하면은 살짝 아플 것 같은데. 위기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 위기라고 생각이 들었어. 근데 그거 안 물어봐? 그 준비가 아니야. 오히려 질의하는 쪽이 준비가 안 돼 있어. 몰라? 왜 모르지? 그러니까 정책 검증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쓸데없이 걸고 간 거야. 왜 물어봐? 그럼 그거를 바로 개인 재산으로 넘어갈 거면 그걸 왜 물어보냐고 바보같이. 아무튼 진짜. 재밌는 분들이에요. 예. 다 바보들인가 진짜? 아니 이봉호 안철수도 그거보다 잘할 것 같은데. 나 잘할 수 있지. 그거를 질문했던 김희정 의원 자체가 누구예요, 근데? 원래 예전에 그 부산 출신 의원인데 중간에 이제 지난번 못했다가 다시 이제 들어온 의원이거든요. 네. 근데 그 선거자금 부정 정치자금 네. 수수 문제를 가지고 약간 논란이 있었던 사람. 그랬던 사람이요. 또 파야 될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구만 지금. 자, 근데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기분 좋은 정상적인 발언을 아직도 안 보고 있어요. 네. 네. 자, 근데 이거를 그래서 보여주고 가져온 이유가 국회를 갔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고요. 예. 추경에 대해서 추경을 왜 필요로 한지를
정례적인 국회 가가지고 하는 이제 대통령 연설이 아닌 경우에 이렇게 비정례로 만들어서 한 게 케이스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처음일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어.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필요하거든요. 원래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행정부가 일을 잘할 테니까 이런 걸 할 테니 돈 좀 주쇼. 이 원래 원칙이야. 네. 대통령과 그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의 관계예요. 예산은 당신들이 주셔. 물론 우리는 예산을 짜서 안을 내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당신들이 동의해 줘야지 내가 돈을 받을 수 있으니 이 돈을 내가 어떻게 쓰겠소라고 하는 걸 원래 설명하는 게 모든 행정수반의 원래 책임이에요. 예. 우린 잘 못 받잖아, 근데 이거를. 그렇죠. 잘 못 윤석열이 시정연설 한 번 했죠. 네. 한 번 하고 그 다음부터 안 갔죠. 그게 보통은 정기국회가 열릴 때 대통령 원래 연설을 네 해요. 맞아요. 네, 그게 이제 바로 차기 년도에 정부 예산에 대해서 따내야 되기 맞아요. 때문에 하는 의례적인 일이야. 동의해달라고. 예. 예. 내각제 국가나 이런 데는 진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이벤트. 엄청나게. 예, 특히나 예산권이 국회에게 그 우리나라처럼 아예 없는 상태가 아닌 나라들 같은 더더욱이나 엄청나게 중요하죠. 행정부가 설명해야 돼. 내가 이러한데 요렇게 쓰려고 하니 이렇게 돈을 좀 더 많이 주쇼. 이거는 진짜 몇백 년 된 전통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이건 되게 의례적이었어. 왜냐면 국회가 권한이 감액밖에 없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냥 별로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그냥 예의 차린다라는 그렇죠. 생각으로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더 주지 않을 거고 설명을 안 해도 안 주지 않을 테니 그냥 가가지고 대충 얘기하는 게 일반적이었었어요. 물론 민주당 계열 대통령들은 그래도 열심히 설명하려고 노력을 맞아요. 했습니다만 특이한 일이야. 추경 설명하려고 이제 막 대통령 취임한 그렇지. 사람이 그거를 조목조목 들고 가도 설명하려고 하는 거 정말 특이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가 새로 열린 것도 아니야. 예.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달라는 것도 아니야. 네. 추경인데. 그것도 올해 두 번째 추경인데. 네. 그거 가지고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요. 네. 저는 굉장히 훌륭한 태도라고 보고요. 정말 이게 맞는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 내용 한번 보죠. 정말 자세히 설명하던데. 추경 내용에 대해서.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 협조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그 앞에까지 또 길게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도 괜찮은 얘기입니다만 네. 이 부분이 이제 핵심 본론이 되는 얘기니까. 그렇죠.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예. 예. 그리고 딱 네 가지로 나눠서 이번 정부 추경안의 내용을 딱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이게 내용이 되게 좋아요. 네. 되게 상세하고 쉽게 설명해 주거든요. 첫 번째, 심각한 내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비 진작 예산 11조 3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 민생 회복 지원금 말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두 번째,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 촉진 예산 3조 9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AI 투자 뭐 이런 거 네. 얘기하는 거고요. 셋째로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민생 안정 예산을 5조 원 담았습니다. 네, 넷째, 요 10조 셋째가 이른바 이제 부채 탕감 관련된 소상공인 부채 탕감 그리고 지원. 네 번째, 10조 3천억 원 규모의 세입 경정을 추진해서 재정 정상화의 시작을 알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입 경정이라고 하는 건 세입 경정 이거 올해 세수가 한 10조 덜 거칠 것 같아요라고 미리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이거는 윤석열 때문인데. 네. 그렇죠. 예, 이렇게 해야 미리 이거를 세입이 얼마 될지 추정치를 미리 조정을 해놔야 나중에 또 세수 결손이나 과잉이 안 발생하니까. 그렇죠. 또 추가 또 네. 경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세입 경정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고친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세입이 부족분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니 예상된다고. 예. 10조 정도를 일단 더 걷어서 이 그 예산 상태를 좀 안정하게 했다. 그래서 정상화라는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총 규모 30조라 그랬는데 사실은 20조죠. 20조죠. 네, 사실 실질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이 30조를 이렇게 편성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저 뒤에 사실은 많은 내용들이 엄청 붙어 있습니다. 구체적이에요. 예. 예. 굉장히 중요한 설명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대략 30조 나오는 돈인데 특히 저는 이 세 번째 얘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5조 원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제 부채 탕감에 관련된 건데 이게 지금 되게 프레임으로 쓰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럼 나도 빚진 다음에 네. 도덕적 해이로 그냥 뭐 기다리면 이도 탕감해주네 탕감하면 되는 거 뭐 이런 아니야. 식으로. 그거랑 나는 열심히 일해서 빚 다 갚았는데 억울하게 됐네. 네. 이거랑. 자, 이 논리는 원래는 안 맞는 논리긴 하지만 꽤 솔깃하거든요. 맞아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감정적으로. 일단 정부가 무조건 탕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조건이 있죠, 조건이.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네. 네. 그런데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빚을 만약에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그러니까 온 국민도 아니죠. 소상공인 중에 7년 이상 그 정도 빚을 못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미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굉장히 어렵고 폐업을 했거나 네. 뭐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고, 네. 그렇다고 해도 갚은 사람은 억울할 수 있다 또는 악용될 수 있다. 근데 이거를 현실적인 조건에 대입을 해보면, 방금 그 조건에 대입해보면 내가 나라로부터 빚을 탕감받기 위해서 7년 동안 의도적으로 빚을 가지고 있는다? 네.
그렇게 악용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죠. 말이 그렇죠. 안 되지. 예. 경제 활동 자체가 안 되지. 예, 그게 말이 안 돼요. 7년 동안 5천만 원 정도의 빚을 일부러 가지고 있는다는 게 이자 부담을 포함해서 정말 강제적으로 떠안게 된 악조건이 아니냐면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 불가능하다. 네. 예. 그러니까 그러면 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이게 5천만 원 이하 정도인데 그럼 5천만 원 빚이 있는 걸 5천만 원을 그대로 갚아주는 거냐? 이게 아니거든요. 이 논리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게 5천만 원짜리 빚이면 보통은 이제 여기에 뭐 이자도 붙고 뭐도 붙고 해서 이제 그러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채권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잖아요. 예. 채권으로 바뀌면 네. 실제 5천만 원을 정부가 사주는 게 아니에요. 음. 갚아주는 게 아니야. 맞습니다. 쭉 줄어서 한 2천, 1,000 이렇게 돼요. 채권의 가격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예. 예. 왜냐하면 이게 부실 채권, 악성 채권이거든요. 채권이기 예. 그러니까 그 금융권에서는 이거를 그냥 계속 들고 있느니 어차피 상환도 안 되니까 이 채권을 팔아. 맞아요. 추심업체에. 그러면 이 악성 채권은 더 팔고 되팔이를 계속해요. 네. 그러면 이 1,000만 원짜리 채권을 들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중에 한 10개를 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회수가 됐어. 그럼 얘는 이익이거든. 그러니까 추심업체 입장에서는. 그리고 판 사람도 이익이야. 어차피 이거 들고 있는 것보다는 현금화하는 게 나으니까. 예. 이게 금융의 논리거든요. 이 부채 쪽에. 그러니까 실제로 갚아주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 1,000만 원 정도 되는 채권을 갚아주는 거라고. 그렇죠. 정부가 채권을 사서 소각시키는 겁니다. 소각시켜주는 거죠. 근데 그 채권은 당연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빚보다 이미 7년 이상 지난.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7년이지 막 10몇 년 된 거예요. 네. 그러면은 사실 굉장히 가격이 떨어져 있는 악성 채권이니까. 그렇죠. 정부가 들이는 돈은 막 실제로 그 부채 전체 액수까지 가진 않는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정부가 그런 것들 부채를 다 갚아주는 것도 아닐 뿐더러 이게 금융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행위자들이 기본적으로 다 이득을 얻는 상태예요. 그렇죠. 예. 정부가 차표달러 전화. 예. 결국 전화가. 조금을 감당해 줌으로써 시장 행위자들이 은행은 은행대로 어쨌든 부실채권 해소했고 그렇죠. 채권 추심 업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투자한 돈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네. 회수했고 어쨌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시달렸던 사람들은 정부가 다행히 이 부분을 해결해 줬으니 네. 이제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어. 들이는 돈에 비해서 큰 효과가 나타나는 그렇죠. 정책이에요. 예. 예, 이거는 사실은 모든 나라의 모든 정부들이 수시로 하는 정책입니다. 네. 이거 심지어 박근혜 때도 했어요. 네. 네, 물론 전액을 다 정부 예산으로 하진 않았지만 박근혜 정부 때도 이렇게 채권을 한번 소각을 했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이상한 프레임 짜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외에도 얼마나 많은데 예를 들면은 저기 그 회생 정책 같은 거 있잖아요. 법원에서 하는 거. 그러고 보니까 회생 같은 거 그럼 왜 해? 이게 왜? 막 도덕적 해이고 그러면은. 그렇지. 그 회생을 왜 하냐? 그 정책 없애야지. 그리고 일반 회사들 파산하는 정책이 왜 있습니까? 그러네. 파산 제도가 왜 있어요? 파산이. 맞네. 심지어는 공적 자금 투입해서 회사 살려주잖아. 그렇죠. 심지어 훨씬 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살려주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드리는 돈에 비해서 그 효과가 모든 행위자들한테 가장 좋은 정책에 해당해요. 이게 오히려. 예. 솔직히 말하면 그 법인의 파산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러니까 채권자들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거든 그거는. 그렇죠. 갚을 능력이 도저히 없는 애들이니까 이른바 사회적으로 손실을 나누는 행동들이거든요 이게. 예. 근데 주식회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쨌든 사회가 그걸 감당해 주는 거야. 그래서 원래 대주주에 대해서 상당한 규제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거든. 돈 벌면 지가 다 먹으면서 그렇지. 파산하면 사회가 갚아줘야 되는 거야. 맞아요. 실제로 그러고 있잖아. 그리고 사회 네. 갚아주잖아. 실제로 그게 경제 안정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일이라고. 이게 뭐 엄청나게 비자본주의적인 일이거나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참 힘들어요. 이렇게 프레임 만드는 사람들은 아이 돈 뿌려가지고 다 갚아주네 이 한마디면 끝나는데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이 내막이 뭔지를. 네. 그게 참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하는 게 그거잖아. 예. 회생 신청, 법원의 회생 결정, 그리고 파산 결정. 그거 해야 된다고 생각해?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렇지. 그거부터 물어봐야 돼. 네, 그거부터 물어봐야지. 아마 그거 답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회생 파산 그러니까 그렇게 어쨌든 빚을 탕감해주고 조정해주고 만기를 연장해주는 아예 제도가 있어. 네. 그러면은 적어도 그런 제도와 탕감과 만기 연장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고. 네. 심지어 회생이나 파산 조처가 그렇게 도덕적 해이면 너도 나도 하겠죠. 음. 그거는 정말 몰린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정말 몰려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걸 하고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추경으로 소상공인 채무탕감 해주는 것도 사실은 정말 그만큼 몰려있는 사람들한테 해주는 거지. 네. 똑같은 취지라는 거죠, 제도가. 네. 네. 그러니까 사회가 정부가 나서서 사회가 어느 정도의 이렇게 손실들을 조금씩 분산시켜주는 그럼으로써 각 경쟁자들이 제자리에서 다시 재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정책의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 것들을 가지고
되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그 프레임만 만나면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반드시 드리려고 제가 네. 한 겁니다. 아 그래서 가져오셨구나. 예. 예. 그리고 이 추경에 대해서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준 이재명 대통령의 저 부분은 네, 추경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이거 읽으면 돼요. 네, 아주 일목요연하게 음,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해주는 대통령을 제가 막 이렇게 여러 대통령을 유의 깊게 봐온 나이는 아니니까 네. 이게 윤석열 때문에 이게 기저 효과가 있는 건지 확실히 이제 그런 게 있죠. 너무나 명확하게 대비가 되니까. 너무 잘 설명해주니까 네. 아무튼 근데 예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도 되게 그런 스타일이었고, 아, 근데 그때 언론이 굉장히 비호의적이었죠. 네. 그러니까 설명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대통령이었거든요. 김대중 대통령도 그런 스타일이긴 했지만 그때는 좀 더 왜 대통령 권위가 좀 더 높을 때니까 네. 의회하고 약간의 관계에서 아무리 의회주의자라고 하더라도 자꾸 이제 기세에서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뭔가가 있었지. 그래서 원래 청와대가 많이 움직였던 거고요. 정무수석들이 움직이고 그랬던 거고. 박근혜는 정말로 안 움직인 사람이거든. 그 사람은 공주고. 박근혜가 시정연설 했긴 했겠죠. 했죠. 기억이 없네. 근데 박근혜 정말 이런 거 나타나기 싫어하는 사람이었었고. 그래도 박근혜는 그래도 약간 사람들을 만나러는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문제가 됐던 것 같잖아요. 네. 윤석열처럼 아무도 안 만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러니까 윤석열은 정말로 희대의 대통령이었거든 여러 가지 면에서. 반의회주의자, 반국민주의자. 반국가주의자. 아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대비 효과가 되게 명확히 나타나고 저는 기존에 있던 어떤 대통령들보다도 되게 적극적으로 할 것 같아요. 스타일상 딱 지난 한 2주 넘게 이제 지켜본 네. 입장에서 보면 제가 오늘 좀 이따가 우리가 28일 후를 다루게 될 텐데 이걸 딱 이재명 대통령 취임 28일 후에 했으면 딱 맞았을 것 같은데. 아직 안 됐네. 23일 후인가 안 그래요. 됐네. 23일 후인가 그런데 뭐 5일 정도 뭐 다 뭐 익스큐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5일 정도야 네. 뭐. 이 28일 후가 얼마나 큰 차이를 보여주는가. 진짜 심지어 28일도 안 되는데 너무 많은 게 달라져 있죠 지금. 예. 굉장히 큰 차이죠. 어떤 것은 완전한 그 아포칼립스 상태고. 예. 아까 우리가 잠깐 봤던 재판장, 어. 내란숙의 재판장 이런 데는 지금 아포칼립스죠 사실상. 예. 근데 언론들이 아직도 좀 저는 악의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까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 때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설명했고 우리 시청자분들이야 이런 거 쉽게 이해하시겠지만은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 국면에서 여러분들 저희가 말씀드린 그런 개인적인 재산 내역을 공개하라는 식의 사생활 공격이 부당하다. 또는 이게 6년 동안 쟁여놓은 게 아니라 이런 거를 알려주는 보도보다는 주진우 의원 스타일의 제목의 기사가 훨씬 더 많았어요. 많이 나오죠. 네. 6억 원 재산 형성 의혹 막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와. 네. 6억 원을 형성한 게 아니라니까. 6년 동안 그때그때 들어온 거 추징금 갚았대잖아요. 아무튼 그런 식의 언론 보도 훨씬 많았고 이재명 대통령 추경도 저 소상공인 채무탄감 기사 검색해 보시면 네. 퍼주기라는 보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언론의 상태는 노무현 정부 때보다 힘이 빠져서 그렇지 사실 노무현 대통령에게 하던 것과 뭐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형식은 똑같아. 그죠? 네, 형식은 똑같아요. 네. 그런 상황이라는 거. 다만 그냥 타격감이 좀 덜할 뿐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는 좀 그렇게 된 것 같긴 해요. 네.